미국 전역이 지금 유례없는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대의 미군 항공기가 하늘을 뒤덮고 거대한 폭발음이 도시를 뒤흔드는 가운데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전설적인 정보 조직의 핵심 요원 수십 명이 단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하늘이 통째로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하고 있고,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이번 사건이 가져올 거대한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의 성공 뒤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패권과 국제정세의 판도를 단숨에 뒤엎을 보이지 않는 손에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대체 그날 밤 철통 같은 방어막을 자랑하던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인물들이 사실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핵심 열쇠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국가 간의 은밀한 거래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 새벽, 저는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조지아주의 한 연구소 사무실에서 급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를 몰아 공항으로 향하던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구나. 몇 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그곳의 사람들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정에 매료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회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제 인생의 큰 행운이자 동시에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국제관계 분석가로서 남미의 정세를 관찰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그리고 그들 사이를 흐르는 검은 황금인 석유의 흐름을 쫓는 것이 제 업무였죠. 하지만 2026년의 그 겨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진 평온한 일상이 단 한 번의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진심과 정의라는 가치가 과연 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으며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그 놀라운 사연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그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당시 남미의 정세는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저는 업무상 한국의 대기업 관계자들과 협력하며 그들의 철저한 준비성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를 깊이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배운 한국식 인내와 전략적 사고가 이번 사건을 분석하는 데 큰 틀이 되어주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쿠바의 정예 정보 요원들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경호를 전담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0년 넘게 미 중앙정보국을 따돌리며 세계 최강의 효율을 자랑하던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감시망이 절대 뚫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유비무환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외교적 압박만을 가하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국의 초정밀 IT 기술과 협력하여 베네수엘라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 파견되어 있던 한국 기술자 한 명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지인들조차 포기한 낡은 인프라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스템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성실함은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 기술자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반면 쿠바 요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석유라는 이권에만 집착하며 주변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20년 넘게 이어온 석유 동맹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타국을 위해 헌신하는 기술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타국을 이용하는 요원들이 있었던 셈입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기 전 카라카스의 밤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설치해둔 정밀 센서들은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작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첨단 위성 통신 기술을 일부 활용했는데 이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특수부대의 이동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쿠바 요원들은 미국이 늘 하던 방식대로 해상 공세나 말뿐인 경고로 끝날 것이라 예측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규칙을 바꿨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가장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격언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2시 사이버 공격으로 전기가 끊기자마자 델타포스가 진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쿠바 요원들은 당황하며 자신들의 암호화된 무전기를 찾았지만 이미 모든 주파수는 먹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60년 노하우는 현대화된 기술과 치밀한 작전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작전의 세부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한국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와 팀워크가 미군 작전 참모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력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눈과 귀를 먼저 가리고 심리적인 붕괴를 유도하는 방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잠옷 차림으로 체포되던 그 굴욕적인 순간, 그를 지켜주겠다던 쿠바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 총구를 겨누는 비극적인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작전이 끝난 후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델타포스 대원들이 대통령을 압송해 떠난 뒤 남겨진 현장에는 그동안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되던 화려한 집무실과 그 뒤에 숨겨진 쿠바 정보국의 은밀한 기록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정리하며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한 나라의 경제를 파괴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동안 정보 요원들과 고위 관리들은 한국의 고급 가전제품과 최첨단 기기들을 밀수해 자신들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국민을 감시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 직후 제가 만난 베네수엘라의 한 노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석유를 팔아 사는 무기가 아니라 한국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나라를 일으키려는 마음가짐이었다고요. 그는 과거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의 부패와 타국에 의존하는 정보 시스템 때문에 무너졌지만 자원 하나 없는 한국은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닦아 세계의 중심이 된 사실을 비교하며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 노 교수의 말처럼 이번 작전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미군의 무력 이전에 이미 민심을 잃어버린 정권의 도덕적 파산이었습니다. 쿠바 요원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을 위해 슬퍼해주는 베네수엘라 시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내 곳곳에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시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와 촛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몇 년 전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평화로운 집회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폭력이나 약탈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눈빛 말입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명분은 마약 밀매와 테러 방지였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작전 수행 과정에서 미군이 사용한 전술 지도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민간인 거주 지역을 철저히 보호하고 오직 핵심 목표물만을 정밀 타격하라는 지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무차별적인 전쟁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고도로 계산된 인도적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밀 타격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뛰어난 지리, 정보 시스템과 통신 장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 깔린 통신망 중 가장 신뢰도가 높았던 것이 한국산 장비들이었기에 미군은 이 시스템의 특성을 완벽히 파악하여 적의 통신만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쿠바 요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자신들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60년 동안 미국을 이겨왔다는 오만함에 빠져 세상이 얼마나 투명해지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간과했습니다. 그날 밤의 패배는 단순히 군사적 열세가 아니라 정보의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의 결핍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작전이 전 세계에 보도된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실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쿠바 정부는 한꺼번에 잃어버린 32명의 정예 요원들에 대해 공식적인 애도를 표하며 미국을 비난했지만 정작 하바나의 거리에서 제가 목격한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조기가 걸리고 추모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정작 시민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죠.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매일같이 들어오던 거대한 유조선들이 멈춰서자
쿠바 전역은 즉시 암흑에 잠겼습니다. 석유를 주고 보안을 샀던 그들의 동맹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가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쿠바의 한 시장에서 만난 젊은 청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한국에서 온 물건이냐며 제 가방에 달린 작은 장식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부러운 눈빛으로 한국은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오고 배고픈 사람도 없다는 게 정말이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쿠바의 정보 요원들이 세계를 상대로 첩보전을 벌이고 미국의 안방까지 침투해 스파이를 심는 동안 정작 그 나라의 평범한 청년들은 하루에 몇 시간 들어오지 않는 전기를 걱정하며 먼 나라의 풍요로움을 동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쿠바가 60년 동안 자랑해온 불패 신화의 서글픈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전술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헤치는 데는 천재적이었을지 모르나 정작 자기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들은 첩보 기술을 연마해 남을 속이는 대신 정직하게 땀 흘려 물건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해 전 세계에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신뢰의 힘은 베네수엘라에서도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유독 한국 기업들이 관리하던 기반 시설들만큼은 시민들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순번을 정해 한국산 발전기와 통신기지국 주변을 지켰습니다. 이것들이 망가지면 우리는 다시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쿠바 요원들이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석유 이권을 챙기려 할 때 한국인들은 그 땅에 희망의 씨앗이 돼 인프라를 심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수행한 이번 작전의 성공에는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이처럼 현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자유세계에 대한 갈망과 한국이 보여준 발전 모델에 대한 동경이 큰 몫을 했습니다.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는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미 그가 통치하던 나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정보당국은 이번 작전 보고서에서 쿠바 정보국의 몰락 원인을 경직된 사고와 기술 격차에 대한 무지로 결론지었습니다. 60년 전의 성공 경험에 갇혀 현대전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국가들이 일구어낸 기술 혁신이 전장의 안개를 얼마나 투명하게 걷어낼 수 있는지를 그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카라카스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 노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야 베네수엘라에도 한국의 아침처럼 밝은 해가 뜰 것 같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진정한 승리는 무력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기술과 정직한 땀방울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작전이 마무리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베네수엘라의 하늘에도 평화로운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법정에 선 마두로와 그를 경호하던 쿠바 요원들의 몰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대 국가 미국을 상대로 정보전쟁을 벌여온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패배한 진짜 이유는 미군의 첨단 미사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체제가 국민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해 줄 수 없다는 도덕적 파산과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잃지 못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를 떠나며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은 단순히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긴 한국인들의 땀방울이 맺힌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아이들은 더 이상 쿠바식의 검열된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이 지원한 태블릿 PC를 통해 전 세계의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둠뿐이었던 카라카스의 밤거리는 한국산 LED 가로등으로 다시 밝아졌고 시민들은 이제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쿠바 정보국이 32명의 정예 요원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의 기술진들은 베네수엘라의 병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장에 남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력의 차이이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을 속이고 감시하는 기술은 한 시대를 풍미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기술은 영원히 남는 법이니까요.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귀뜸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보이지 않는 1등 공신은 바로 한국이 보여준 신뢰의 가치였다고요. 현지인들이 기꺼이 미군과 협력하고 쿠바 요원들의 위치를 제보했던 것은 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가져다주는 풍요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총칼보다 강한 것은 바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었고, 한국은 그 열망의 가장 완벽한 표본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그들이 한국을 모델로 삼아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때는 세계를 호령하던 전설의 정보기관도 민심을 잃고 기술의 흐름을 거스르면 단 2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엄중한 교훈을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구어낸 이 놀라운 가치들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희망이자 자유의 등불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공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